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K방역의 성과와 백신 도입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내일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할 텐데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어요. 그러면은 이제 3단계 조건을 이제 충족시킨 셈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상당히 뭐 3단계로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아무래도 고민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제 3단계로 올렸을 경우에 그 상황과 경제적인 어떤 추락 상황을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안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그걸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방침은 아무래도 최대한 하여튼 이걸 좀 버틸 수 있는 한에서는 버텨보자라는 게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500명 이상이 나온 바람에 1,200명까지 가고 그랬지만은 예. 방역 당국의 어제가 그제 발표에 따르면 이제 1,000명 안에서 1,000명 내외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까지는 뭐 1,500, 2,000까지 가지 않으니까 현재 단계에서 막을 수가 있다면 막아서 최대한 하여튼 경제적인 그 위험도라든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까지는 막아보자라는 건데 네. 이 자영업자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만약에 3단계를 올리면은 사실상 완전히 셧다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전체 취업자 중에 약 24%는 560만을 차지해요. 그 전체 GDP에서도 17%의 총생산을 차지하는 굉장히 국내 경제에서 중요한 축이에요. 근데 그 셧다운 될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감당할 것이라는 문제와 대책도 함께 세워놓고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책을 참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뭐 이번 주를 더 보겠지만은 내일도 보고 그러면서 뭐 감염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을 통해 갖고 현재 2단계에서 막을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부분을 검토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3일 0시부터 시작된 지금 5인 이상 금지 문제. 이게 사실상 3단계보다 더 센 거거든요, 실제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월 3일까지 스키장도라든가 예. 뭐 관광 명소도 다 폐쇄시키고 예. 1월 3일까지 아마 거기까지 좀 보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예. 그 이전에라도 아주 뭐 급격한 문제가 생기면은 3단계로 불가피하지만은 급격하지 않게 되면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는 최대한 고려해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지금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단계로 보면 이제 2.5단계,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단계. 이게 이제 28일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28일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지를 내일 이제 결정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대로 이제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격상할 것이냐, 뭐 둘 중에 어느 쪽에 좀 비중이 많이 실려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크겠죠. 왜냐하면 이제 K방역이라고 이게 K방역은 이제 K방역이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라 됐다라고 하면서 사실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3단계에 진입한다는 거는 이제 방역에 실패했다라는 이제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정부가 좀 주저할 수 있는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제 방역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뉴얼에 입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왜 매뉴얼을 만드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1단계, 2단계, 3단계 했다가 지금 5단계로 이제 바꿔서 매뉴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매뉴얼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위기 상황에 사람의 감정이 개입을 해서 그걸 그르칠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표준화해서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3단계는 이미 800명에서 1000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미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벌써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1200명대가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병실 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성적 요소를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좀 더 매뉴얼에 입각한 정부의 판단 그리고 그 매뉴얼이 잘못됐다면 그 매뉴얼을 수정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뭐 플러스 알파니 0.5니 이렇게 하면서 자꾸 어떤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 이러한 판단들을 하면 오히려 저 방역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오히려 안 좋은 효과를 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정부의 방침이 예. 어떤 인위적인 어떤 고려보다는 정말 매뉴얼에 근거한 판단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번에 K 방역 문제하고 이건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현재 3단계 격상 문제라든가 현재 뭐 정밀 방역 문제라든가 정부나 방역 당국의 고민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뒷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3단계 매뉴얼로 한다는 측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 그리고 과연 3단계로 올렸을 때, 물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3단계로 올렸을 때 과연 그만큼 3단계만큼 효과가 돌아올 것이냐는 문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같이 결부되는 것이지 예. 이것이 뭐 K 방역을 지키기 위해 한다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그것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안전성이냐 긴급성이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이걸 뭐 여론조사를 갖고서 이제 사실을 판단한다는 게 이제 어떻게 이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전문가들이 사실 이제 판단할 부분일 텐데 그 관련 여론조사가 이제 긴급성이 좀 한 10% 포인트 좀 넘게 나온 것으로 나왔고 특히 고령층들이 좀 빨리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긴급성이 더 높게 예. 나왔죠. 훨씬 과반 이상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층들 입장에 봤을 때는 빨리 맞고, 왜냐 기저질환자라는 게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도대체. 그런 아주 지긋지긋한 측면들이 국민들에게 있을 테고 끝이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그것은 백신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은 빨리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을 테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라든 다른 나라에서 백신 접종 시작했잖아요. 특히 미국이.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안 하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백신 물량이 확실히 담보돼 있느냐, 물량 확보가 돼 있느냐, 이러한 불안감. 이것이 국민 불안감으로 저는 아주 충칭이 쌓여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이건 정부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방역 당국에서 며칠 전인가 그 얘기 했잖아요. 무슨 우리나라가 뭐 1등으로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참 잘못된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마침 이제 정 총리가 며칠 전에 그 방역 회의를 했을 때 얀센과 200만 회분 더 해서 600만 번 계약을 했고, 그리고 화이자하고 이제 계약을 했다. 그리고 화이자가 3분기인데 그 최대한 땡기도록 하고 이제 중요한 말을 한 것은 뭐냐면 이제 총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전성이 중요하죠. 방역 당국의 입장에 봤을 때도 이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면서 그 다음에 백신을 투입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불안하지 않은데, 그러나 뭐냐면 일단 물량을 확보해 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 정도 돼 있으니까 안전할 부분 속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접종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게 사실상 K 방역에서 이 백신은 게임 체인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확보에 총 동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방역회의에서 이제 그런 언급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정부가 백신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이제 백신을 정치화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일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논란이 사실 뭐 방역에 뭐 도움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백신의 정치화 문제를 뭐 지적한 거는 저는 뭐 나름 의미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뭐 안전하고 긴급한 백신을 빨리 맞기를 원하죠. 그래서 안전한 거, 긴급한 걸 나눈다는 게 참 의미가 없는 건데 저는 그 여론조사에서 참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민주당 지지자의 한 82%는 안전성을 더 중시하고요. 국민의힘 지지자의 84%가 그 긴급성에 또 초점을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야를 지지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측은 안전성을, 어떤 측은 긴급성을 더 중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하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쪼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정말 문제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정당들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거 없이 정말 어떤 국가적인 어떤 이런 그 재난에 대해서는 좀 힘을 합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그래도 지금 야당이 뭐 여당 입장에서는 뭐 백신을 정치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에 우리 그 백신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백신 예산이 부족했어요. 그거를 야당에서 사실 목소리를 높여서 추가적인 예산을 더 확보하게 해서 지금 4,400만 회 분에 대한 명분에 대한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예. 또 백신에 대해서 이게 정부에서 확보는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계약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사실 정부에서도 사실 뜨거워갖고 좀 세게 움직인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야당은 또 야당들이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뭐 야당이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뭐 안 좋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서로 같이 힘을 맞대서 이 국난 극복을 해야 된다. 근데 여당이 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예. 안전성과 긴급성을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데 좀 지혜를 좀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2달간의 정직 징계를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번 결과를 뭐 의외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대통령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법원의 판단은 그 징계 자체의 절차라든가 아니면 징계 사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툼의 여지가 강하고 상당히 확실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한 거다. 이런 것이 법원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거는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면 더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뭐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미 그걸 정리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존중하고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겨진 과제는 뭐냐면 그동안 이 검찰 개혁을라는 것으로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추진했던 과정 그리고 결과 거기서의 국민들이 느꼈던 감정과 피곤함, 갈등과 대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가 과제가 된 거고 사실상 이 문재인 정부의 또 중요한 과제가 된 거예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텐데 내년에는 이런 검찰 개혁이란 부분들에 대해 기초적인 성과라든가 결과라든가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갈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리한 검찰 개혁의 끝은 윤석열이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지리하고 피곤한 것이죠. 그래서 그럼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완전히 무슨 검찰 개혁이 정치적인 이 갈등과 대립의 아주 중요한 소비적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정리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왔고 이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에 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민이 이렇게 원하고 있을 겁니다. 네. 요구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뭐 수세에 몰렸던 윤석열 총장, 지난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됐다가 기사 회생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윤 총장의 행보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오뚜기 같이 일어서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2013년도 말씀하셨듯이 징계받았다가 또 회복하시고 또 이번에도 뭐 직무 배제에서도 살아남고 또 이번에 또 징계에서도 또 다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막 움직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집행정지가 풀렸지만 우선 본안 소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였을 뿐이지 이제 소송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인이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나 그다음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당을 겨누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세게 할 것이다라고 전망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한번 큰 일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윤 총장이 이제 7월 이후에 내년 7월 이후에 네. 이제
그 임기를 마치고 나서 바로 대권 행보를 할 것이다라고 늘 예상은 하지만 예. 저는 이번에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예. 그 내용도 좀 있습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제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민과 사회에 퇴임 후에 봉사할 길을 찾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정치적 중립의 문제를 제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행정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한 거는 그 부분이 퇴임 후의 상황에 대해서 유추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7월 이후에 소송이 다 안 끝날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7월 이후에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면 이게 또 그 어떤 징계 내용과도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속에서 상당하게 좀 내부적으로는 침착하게 하나하나 그동안의 수사 과정들을 복귀하고 점검해 나가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줬지만 일부 내용을 보면 이제 본안 소송에서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상당히 이제 그 윤 총장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다 이런 비판도 내놨고요. 그래서 어떤 뭐 유감 표명조차 없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입장을 좀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판사 그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찰은 아니었던 거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것이 사찰이라는 것은 뭐 도청도 하고 말이죠. 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까지 털고 그러나 그것은 부적절했다라는 것을 예. 표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뭐 일부 판사들에 한해서 그죠? 대검에서 조직적으로 하여튼 뭐 언론에 나온 정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모아서 그걸 또 나눠준 거 아니에요. 이런 행위는 결코 적절한 행동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관행이죠.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이 지금 뭐 공의로 나와서 뭐 수사 보고를 받고 있다 그러는데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검찰총장으로서 지시를 내려야 된다. 이거 사실 검찰의 그럴 때 관행이고 상당히 무소불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수로 보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들고 지금 우리 이 기자 박사께서 말씀 잘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윤 총장은 앞으로 저는 저거부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사. 저는 대검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면은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윤석열에 대한 얼마나 그렇게 겁이 없어갖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도저히 우리나라 대검에서 하지 마. 딱 공문 발송하면은.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요. 윤 총장이 지금 어떤 행보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정치적으로 증폭이 돼요. 그럼 네. 여든 야든 여당은 정치적 문제를 삼고 야당은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뒤죽박죽되면서 윤 총장이 모든 수사를 하건 간에 다 그건 정치적으로 비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워딩 다 정치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부터 저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 윤 총장이. 아까 판사 문제도 그렇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이기재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진짜 검찰 본연의 임무로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그건 법으로 다 국회에서 통과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항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연착륙하고 정말 정확하게 검증될 것이냐. 이 검찰총장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예요. 또 국민의 검찰이에요. 그게 바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총장이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그 뭐 대척점에 서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1년 가까이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장관 지난 16일에 징계위의 그 2달 정직 그 안을 이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은 뒤에 사의 표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SNS에 이제 글을 올린 이후에 지금까지는 이제 조용한 그런 상황인데 이번 그 법원의 결정으로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한테 치명타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지금 여권 관계자들도 얘기 들어보면 사실 부글부글해요. 왜냐하면 그 이 시작이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결국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재판부 분석 문건이라는 소위 얘기해서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비리를 발견했다 이러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징계 절차를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여권 관계자들은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결국은 해임도 아니고 징계 2개월 정도 수준에서 머물면서 징계를 줬던 것이고 그게 이제 이번에 그 결국 이제 집행 정지까지 이제 쭉 이제 온 건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굉장히 큰 위기에 저는 있다고 보고 이것을 추미애 장관이 이제 초래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원래 이제 윤석열 총장을 잡고 나서 대권이든 서울시장이든 이렇게 행보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관측했던 것인데 이게 큰 차질이 벌어졌다.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정치적인 타격을 입으면 향후에 사실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의 저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자중자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그 사표 낸 거에 대해서 저는 즉각적인 수리를 하고 당장 이제 월요일 날 사실 우리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장이 이제 추미애 장관이 되는데 저는 28일부터 사실은 그 회의를 주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조치들을 빨리 신속하게 좀 취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뭐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1월 인사안까지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유임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수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일단 사의를 표명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수리는 아직 안 됐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법원에서 인용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정치적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도 무리하게 했다라고 판단한 것이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 문제로 관련해서 2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실제로. 이번 사과는 상당히 엄중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자로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상당히 깊숙한 사과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빨리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교체를 해서 새로운 법무 라인을 빨리 만들어서 윤 총장하고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법무부하고 검찰이 협력을 하라 그랬단 말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한 인물로 해서 좀 전향적인 인물로 해서 예를 들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검찰 개혁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검찰이 집단주의적 저항을 잘 억누르면서 협력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문제, 그리고 차기의 이제 법과 제도로서 만들어진 틀을 그런 검찰 개혁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네. 뭐 법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에 안착시키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능력이 있는 장관이 빨리 와서 네. 이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좀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건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시기적으로 좀 뭐 빨랐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기적으로는 바로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건 뭐 뜸들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유감이든 뭐 송구하다든 여러 표현들이 정치적으로는 사실 그 완곡하게 표현한 것들인데 이게 사과라는 좀 더 수위가 높은 표현을 쓰셔서 예.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좋았다고 보고 대신에 이거를 직접 나서서 하면 어땠을까? 뭐 이렇게 대변인 통해서 이렇게 청와대에서 할 일이 아니라 좀 직접 국민한테 얘기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메시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결과적으로 그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이제 그 해서 이제 혼란을 초래한 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신 건데 저는 굳이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었겠느냐. 왜냐하면 사실은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보면 나는 다 잘했는데 잘해볼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런 뜻으로 많이 작용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기본적인 원인 그리고 이런 과정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만이 아니라. 그래서 결과만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윤석열 총장을 해임 못 시켜서 미안하다라는 사과하는 것 같은 마치 문바를 향해서 하는 사과인 것 같이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앞에 수식어는 좀 불필요한 것을 해서 괜히
그 뭐 같은 사과를 하면서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다시 뭐 이게 사과냐 아니냐를 따지게 하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은 민주화 이후에 특히 이제 민주적 정부 들어선 이후에 검찰이 과대한 권력을 갖게 되면서 그것이 기득권화되고 제3 권력으로 화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독립성까지 고민하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형성된 완강한 기득권을 제어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본 측면들은 없지 않았다 봅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게 1년 생긴 기득권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실제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1, 2년 전에 얘기됐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수처죠. 공수처를 하여튼간에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서 또 야당도 협력을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공수처를 빨리 설립을 해서 실제로 검찰의 권력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경찰도 처음으로 시작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수사 지휘권이 이제 검찰로부터 가져왔으니까 경찰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사실 테스팅 되는 겁니다. 역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검경수사권 조정도 내년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이 정치권이 또 도와줘야 되고 국회에서 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잘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윤 총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 과도한 수사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법원에서 인용이 됐다 할지라도 절차상의 문제고 법률적인 문제지만 과도한 수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여권만 공격하는 수사를 한다든가 마치 그것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항거로서 포장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을 만들었다라는 점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책임을 저는 절대로 면할 수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의 수사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민한 수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권의 정치인들도 인정하는 그 부분에서 인정하는 이러한 그런 수사를 해야지. 예를 들면 과도하게 다 그냥 불러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여권 입장에 봤을 때는 이 검찰총장이 우리가 임명한 검찰총장인데 이게 뭐냐 도대체 검찰의 기득권에 저항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 총장이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상당히 저는 세밀하고 그리고 엄중하게 가야 된다. 대통령도 그걸 요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의혹,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한 수사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월성 계속 원전도 해나가야 그런 되는 거예요. 건가요? 뭐냐면 어떻게 예를 그걸 들면 하는 게 과도한 건가요? 월성 원전도 뭐냐면은 그 예를 들면 공무원이 그것을 뭐 자료를 다 폐기했다. 예.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차원에서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은. 근데 이제 그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서 당시 검찰 대전지검에서 할 때 그 두 가지 혐의를 더 첨부하게 되고 실제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돼요.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아주 절묘하게 말이죠. 근데 이 원전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면 정책 문제까지도 만약에 검찰에서 소환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책은 그 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해서 정책으로 내고 있었는데 정책 담당자까지 막 수사한다. 그거는 예를 들면 진짜 월권이고 과도한 수사인 것이고 그럼 앞으로 어느 정권에 4대 강도 수사해야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면 제가 그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부분까지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뭐 굉장한 좀 문제다. 그러면 뭐 공무원들의 부정비리라든가 그거는 수사할 수가 있겠죠. 그 선에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와 관련한 제가 월성원전 얘기 조금만 더 드리면 그게 정책 부분을 수사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월성원전은 감사원 결과에서도 다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그 원전을 그 이제 재가동하면서 다 보수공사를 했잖아요. 거의 국민 세금 7천억 이상을 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재가동이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이걸 못 기다리고 사실은 원전을 조기 폐쇄시키면서 발생한 문제고 조기 폐쇄를 시키려다 보니까 경제성이 높은데 조기 폐쇄를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제성 평가에 그 원전의 이용률을 계속 조정하면서 경제성을 계속 떨어뜨려 왔어요. 그다음에 전기 판매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갖고 이거는
경제성이 없으니 이거 조기 폐쇄합니다라는 근거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 만드는 걸 청와대에 보고서로 작성해서 이렇게 경제성을 낮추는 이 방식으로 해서 원전을 폐쇄하겠다라는 방침을 문건으로 해서 청와대에 전달한 게 나온 겁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네. 그냥 덮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예. 심지어 가서 그 문서를 다 지웠잖아요. 예. 네. 어쨌든 그런 문제를 뭐, 그냥 예. 검찰에서 두고 갈 수 없죠. 예, 그 반론까지 들었으니까 이거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예, 예. 예, 조금 저희가 지켜보기로 하죠. 끝으로 한 가지 좀 한 말씀 질문 하나씩만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탄핵론까지 정치권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된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 뭐 과반이면 이제 탄핵이 통과가 되겠죠. 문제는 이제 헌재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건 제가 보기엔 전혀 오케이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 과반 찬성이면 탄핵한다 그러는데 또 그것이 헌재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허영 대변인가요? 허영 대변인이 역풍이 올 것이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는 이 문제는 그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내년에 탄핵을 한다 그럽시다. 국회에서. 그런 거 발의를 하고 움직인다고 봐요. 또 1년 내내 이 문제가 갑니다. 이 문제 갖고 가요. 이 문제 갖고 가고 또 싸우고 그러다 탄핵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그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발의하는 의원들이. 그리고 내일 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리고 집권 후반기예요. 도대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징계 2개월 받았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탄핵을 해요.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지금 9명 중에 뭐 6명이 채워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리를 갖고 그래도 판결하는 분들 아닙니까? 예, 징계 2개월 받은 사안을 국회에서 탄핵시켰다고 이거를 탄핵을 인정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이런 상황에서 뭐 사법 구태타니 뭐 의석 갖고 충분하니 그 탄핵을 하겠다는 이런 어떤 그 여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심판할 수밖에 없게 소위 얘기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매를 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정치 주요 현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